제일 대표적으로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게 제일 흔하거든요. 그 어느 부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겨서 막혔냐 아니면 기능을 잃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비가 생깁니다. 얼굴, 안면 마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인상을 찡그려 봤을 때 한쪽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말을 하는데 어눌해진다든지.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돌봐드리고, 최근에는 암 면역 치료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경험을 쌓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요법들을 활용을 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두려웠던 질병은 무엇인가요? 20년간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면서 아마 당장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통증이 심한 질환들이 제일 무섭지 않나 싶어요. 일단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옆구리 부여잡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이런 결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절에 요산이 쌓여가지고 발생하는 통풍, 이런 경우 굉장히 크게 붓고 막 아파하고 빨갛게 돼 있고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이런 통증이 심한 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도 정말 무서운데요. 막 가슴 움켜쥐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두려움, 식은땀 이렇게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 볼 때 의사들도 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이렇게 납니다. 1초를 다투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쪽 팔다리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한 상태로 얼굴들이 뒤 일그러진 채로 들어오는 환자를 보면, 아이고 이 환자도 이제 1분 1초가 급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질환에 나와 내 가족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긴장을 하게 되는 질환이죠. 뇌출혈과 뇌경색은 왜 무서운 질병이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이대는 어디인가요? 일단은 뇌졸중 하면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연세 젊은 분들도 좀 있고,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제 막혀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대 이후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오래 되신 분들, 뭐 약으로 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오래 되시다 보면 이제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이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 많이 오게 되고, 또 혈압 잘 조절 안 하시는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혈압 나이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30대 고혈압이 전체 인구의 15%에서 전 단계까지 합치면 30%까지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혈압약 평생 먹기 싫다고 안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두통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지내다가 머리 안에 혈관까리 같은 거 있었다가 모르고 그냥 터져 가지고 발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20대, 30대에서도 뇌출혈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40대에서는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 중에서 이제 베자갱글리아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년 정도에서 이제 이 스템 해머리지라 그래 가지고 뇌관 쪽에 그런 데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요런 거 보면서 와, 이제는 뭐 뇌경색, 뇌출혈의 빈도나 아니면은 나이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특히 뇌출혈 많이 좀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에 나이대가 낮아지는 게 관련이 있겠죠. 또 당뇨도 딱 같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뭐 심근경색이다, 뭐 대혈관 질환이다 이러면 뭐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까지 살아있고 의사들이 정확한 처치를 잘해서 환자들이 잘 살아남으면, 그러면 뭐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나마 살아남으면. 문제는 뇌경색, 뇌출혈은 살아남아도 큰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반신마비 상태로 오래 지내시면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셔야 되면서 일이나 이런 거는 못 하시고,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신체 문제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얼굴 마비 이런 것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언어장애 이런 것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완전히 누워 지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요양병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엄청 많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좀 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의식장애까지 와버리면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환자가 한번 누워버리거나 집에 누워버리시면 그걸 케어하는데 이제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간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체위 변경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 해주면 욕창 생기거나 폐렴 생겨서 응급실과 그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거나, 뭐 심근경색, 뇌경색이 다시 또 발생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너무 저하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환자분 간호하기 위해서 한 명이 또 일 그만두고 이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못하는 경우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맡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정성 들여서 케어하는 데 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환자분도 가족 없이 그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면 생기는 그런 고통도 있고, 뭐 의식이 만약에 없는 상황이면은 뭐 비용적인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병하는 사람의 스트레스와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누가 돌보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사는 데 있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가장 짧도록 가능한 한 자기 일상생활을 혼자 하고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으로 최대한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뇌경색 뇌출혈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몸의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전조 증상이라고 보다는 초기 증상이 되겠죠. 근데 뇌졸중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이유가 이 증상이 둘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런데요. 뇌의 어느 부분에 출혈이 생겼거나 막혔거나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망가지면 생기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는 게 제일 흔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보면 이렇게 파리에탈부터 템포럴까지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그 서커스 라인 따라서 우리 운동 모터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나 입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팔다리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느 부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겨서 막혔냐 아니면은 기능을 잃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비가 생깁니다. 재밌는 거는 이쪽 오른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요. 왼쪽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목쪽 부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신경 넘어가는 부위, 운동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쪽이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팔다리가 같이 우리가 반신마비라고 하면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신마비가 아니고 요렇게 반신마비가 오면 그러면 뇌경색 발생 가능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70%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반신마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같은 이유로 얼굴, 안면마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인상을 찡그려 봤을 때 한쪽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말을 하는데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혀의 움직임이나 입술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언어를 담당하는 쪽에 손상이 와버리면 말하는 것 자체, 말 만들어내는 것 자체나 이해하는 것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 외에도 어지러움이라든지, 일단 손해의 이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계속적인 배멀미하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앞이 빙빙 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내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못 걷고 옆으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평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건데, 뭐 이런 게 뇌출혈이 손해에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위치로 뒤쪽에 생기는 부분 중에 시각의 장애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생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중에 시야 장애, 좁아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쪽에 전두엽 쪽에 문제가 생기면 성격 장애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폭력적이 된다든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 중에 자주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전두엽 쪽에 이렇게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분들 중에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 해서 오셨다가 뇌출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 사실 진찰을 할 때는 그런 위치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 환자나 보호자분이나 이제 지인이 그걸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FAST, FAST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F는 face, 얼굴입니다. 얼굴이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몰리거나 이렇게 침이 흐를 정도로 입술이 기울어지거나,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안화사라고도 부르는 페이셜 팔시 이런 것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검사해 볼 때까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얼굴에 장애가 왔을 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의심해라. 두 번째는 A죠. 암, 손을 보는데요. 손을 봤을 때 한쪽이 팔다리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됐으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병원에서도 직접 우리가 진찰하는 방법이거든요. 손 내밀고 잠깐 눈 감아보세요 하면 힘이 떨어지시는 분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한쪽이 떨어진다, 이렇게 돌아간다, 아니면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
반신마비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걸려보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A, 암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S는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봤을 때 안면마비 때문에 아니면 혀마비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베르니케 영역에 손상이 와서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잘 못 지어내고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얘기 한다든지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발음이 장애가 온다든지 그리고 발음 장애 이렇게 오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주소를 말해보세요. 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주소니까 주소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헤 하허 이렇게 발음이 새는 듯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양성이구나. 이러면은 빨리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할 수 있는 CT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정도 환자 보호자분이나 가족들이 알고 있다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119 신고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환자분이 그 증상을 잘 모르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것도 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이거든요. 한쪽 마비가 생겼을 때 그쪽을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한쪽 안 그리거나 이런 데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무시, 니글렉트라는 증상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나는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라고 얘기해도 가족이나 친구가 봤을 때 한쪽이 확실히 떨어진다 아니면 한쪽 얼굴이 확실히 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응급실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환자가 괜찮다고 넘기면 그거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걸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하고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 뇌졸중이 확인이 되면 그럼 응급실에서는 가장 급히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명을 오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3대 질환이라고 중증질환 얘기를 하거든요. 응급실 평가 때도 쓰는 질환인데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빨리 처치했느냐를 시간 단위로 기록을 해서 그 응급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그다음 중증 외상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증 외상은 중증 외상 센터가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증 외상은 이제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심근경색과 뇌경색 뇌출혈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와서 이제 1시간 이내에 뇌경색 뇌출혈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혈전 용해제라든지 아니면 혈관 시술이 들어갔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환자가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혔느냐 터졌느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진찰만으로는 치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증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머리 CT를 찍게 되는데요. 비조형 CT를 찍는 병원이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병원에 따라서는 조영제 CT를 바로 찍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관 상태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CT를 찍어봐서 뇌출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출혈이 없으면 뇌경색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는 병원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형 CT 중에서 퍼퓨전 CT라는 걸 찍는 병원이 있고 조금씩 다른데 MRI를 찍어보면 MRI 중에 디퓨전이라는 MRI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무릎이나 뭐 머리 MRI 찍을 때 보면 30분, 45분 이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소리 막 들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폐쇄공포증 때문에 MRI 못 찍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움직임 고정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찍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응급실에서 찍는 MRI는 디퓨전 MRI라 그래가지고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찍는 MRI입니다. 근데 그 MRI 찍는 동안에도 막 움직이고 이제 의식이 떨어지면 못 찍는 경우도 있어서 막 재우고 찍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의식이 정상적이고 이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10분 이내 보통 길어도 15분 이내에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어보면 뇌경색이 아주 급성기에 나타난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MR 디퓨전까지 찍어보고 거기서 뇌경색이 확인되거나 둘 다 없으면 이제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사성으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내과적인 질환들 중에 의식 떨어지는 질환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초기에 뭐 당이라든지 뭐 산증이라든지 확인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과적인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반신맘이나 이런 거는 이제 CT나 MRI 디퓨전에서 거의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된 거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혈전 용해제 치료 방법이 있고요. 요즘은 종합병원 수준에 따라서 동맥을 타고 들어가서 혈전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혈전을 긁어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인트라아테리얼 그 스롬백to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해주면 골든타임도 늘어나요. 예, 한 6시간까지도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시술이 되는 병원이거나 아니면은 이 동맥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되는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반까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동맥 시술 같은 경우는 6시간까지도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한두 시간 내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119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병원이 그 치료가 되는지. 왜냐하면 119 대원은 응급의학과 의사랑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전화로. 그래서 이런 환자가 지금 탑승을 했는데 그쪽 병원에서 어떤 치료 가능하느냐 물어보고 우리는 지금 확인해 봤더니 가능하다. 이걸 서로 직접 소통을 해요. 그래서 왔을 때 이 환자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119 대원 통해서 어느 병원을 갈지 판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가장 중한 질환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119 대원 혹시 잘못 불러서 내가 미안한 일 아닐까, 사회적으로 너무 비싼 비용이 든다던데 아까운 거 아닐까,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거는 119 도움 받아서 오시는 게 더 이롭습니다. 예, 이런 거 하라고 119 대원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할 때도 119 이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19 대원 출동할 정도는 아닙니다. 개인차로 가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계십시오 해가지고 위치 파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증상 중에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반신마비 생기고 나서 생기는 증상은 너무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리 알아야 될 것 중에 두통이 의외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통하면 어려운 게 1년 동안 우리나라 두통을 경험하는 인구의 수를 조사하면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두통을 겪는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고혈압성 두통일 수도 있지만 뭐 경추성 두통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근육 통증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해서 생긴다든지 운전을 오래 하면 또 이제 어깨 쪽으로 통증 온다든지 핸드폰 이렇게 들고서 보면서 어깨 쪽에 무리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근육통 두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통을 경험하지 않는 인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통은 이제 근육을 이제 만져봤을 때 뻐근하고 이제 호전이 되고 안 하면 호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도 반응이 없는 두통이거나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거나 아니면 벼락이 치는 듯한 두통 이런 거는 이제 뇌출혈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냥 두지 마시고 검사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통을 그냥 뒀다가 뇌출혈이 생겨서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사 안 했어요 이러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응급실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검사 없이 약만 지어주세요. 진통제만 맞고 갈게요 라고 했다가 그래도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에 머리 안쪽에 큰 혈관꽈리가 발견이 된다든지 뭐 드물게는 종양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미 터져서 왔는데도 두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봤었고요. 지주막하 출혈인데 별로 두통이 심하지 않은데 응급실 왔다가 갑자기 경련하면서 넘어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2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그때 참 너무 놀랐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두통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맨날 편두통 그러면서 약만 먹고 지켜볼 게 아니라 한 번은 혈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CT를 하면은 알 수가 없고요. 조영제 CT를 찍어보든지 아니면 조영 MRI를 찍어봐서 혈관 꽈리 같은 게 있는지 꼭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종양 같은 거 있는지 확인을 꼭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도 굉장히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지러움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배멀미 하듯이 이렇게 막 어지럽거나 아니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의 한 70% 정도는 귀의 전정기관의 어지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번 자주 겪으신 분들이 있고 귀에서 이명 많이 들리거나 이러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귀에 의한 어지럼증이 좀 높은데 그렇지 않고 한쪽 팔다리 마비나 이런 뇌경색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어지럼증일 때는 손해의 뇌경색 뇌출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지럼증 전체에서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럼증을 찾아내는 게 또 응급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어지럼증만 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뭐 처음 겪어보는 어지럼증이고 혹시라도 한쪽 팔다리 마비나 안면 이상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시야장애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거나 언어장애 같은 게 동반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응급실 빨리 오셔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손해에 온 게 아닌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지럼증이어도 처음 발생하거나 이전에 한번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와서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심장 원인, 부정맥 원인의 어지럼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차피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지럼증 중에 30% 정도는 진짜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되는 어지럼증이다. 어지럼증도 무시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은 약으로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활 식습관이 더 중요할까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런 뭐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내가 고위험군인데 이걸로 막아보겠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쓰는 약들 중에서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혈전을 안 생기게 확 줄여주는 약이에요. 혈소판 응집 억제제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 말고 뇌경색이라면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뇌경색이거나 아니면은 뇌경색이 왔다가 다시 지나간 그런 뇌경색이 있어요. 거기 TIA라 그래서 일과성 뇌열 발작이라고 하는데 잠깐 허열이 왔다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피린을 두 알을 먹이고 입원을 시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심장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혈전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심방세동이라 그래가지고 푸르르 심방이 떨면 거기서 혈전이 잘 생겨서 머리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장으로 가면 장경색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혈전 용해를 해놓고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와파린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큰 약이에요. 왜냐하면 출혈 경향, 출혈을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멍을 잘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약을 끊고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한참 유행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 했었는데 7, 80년대에 아스피린을 베이비 아스피린이라 그래가지고 100ml짜리 작은 거를 매일 먹으면 혈전도 예방하고 그다음 건강에도 좋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들 아스피린을 이제 사서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저렴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뇌경색 쪽에는 아주 미세하게 도움이 됐을지언정 다른 문제들을 많이 만드니까 뭐 조금만 부딪혀도 출혈이 생겨갖고 멍이 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이제는 바뀌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위험군에서 뭐 뇌경색이 있은 후에 관리를 위해서나 아니면 심근경색 후에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약들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루틴으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제 기넥신이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뭐 은행엽에서 추출된 물질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것들은 또 혈전을 조금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하는데 약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말초 혈관들 장애 있을 때 그런 것들 이제 예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일반인이 뭐 고위험군이 아닌데 루틴으로 써라 할 정도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기넥슨도 뭐 계속 먹어라라고 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죠. 뭐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뇌졸중 예방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 그다음 비타민 C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비타민 C 그다음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좀 영양제로도 보충하는 게 좋다라고는 의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또 비타민 B와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또 중독 증상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뭔가 약으로 뭐 뇌졸중의 위험을 해결해 보겠다. 이거는 좋지 않다. 당연히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을 하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질환인 고혈압 당뇨가 제어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고혈압 당뇨가 완전히 치유가 돼서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제일 근본적이지만 일단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치료와 조절을 지금 구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약을 먹기 시작하면 나는 치료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의사도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라는 질환은 약으로 치료를 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합병증을 미루는 질환인 겁니다. 치료라는 거는 그 상태가 우리 몸에서 해결이 되어야 치료가 되는 건데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고혈압 말초 혈관들이 점점 석회화라든지 아니면은 말초 동맥이 좁아지면서 아니면 이제 미세 혈관들이 모세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그쪽으로 혈압을 보내질 못하니까
이 조직에 산소를 끝까지 보내지를 못하니까 적혈구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보내잖아요. 그 산소를 보낼 수가 없고 점점 좁아진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압력을 올리는 거고, 그래서 뒤 팔뚝 혈압이 올라가는 게 고혈압인 거거든요. 근데 팔뚝 혈압이 올라간 거를 그냥 놔두면 당연히 안 되죠. 아까 뇌출혈 때 설명을 드렸지만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관도 빨리 망가지고요. 의외로 빨리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인 상태를 두면 안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약을 먹으면서 내가 치료가 됐다고 착각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식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그게 치료가 된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당이 자꾸 올라가고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나중에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이 됐다가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인슐린으로 조절을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당뇨 합병증들을 미루기 위해서 당을 억지로 이제 조절을 하는 약들인 거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합병증들은 천천히나마 진행이 되고 있고 혈관 상태가 이제 나빠지고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이 되면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 더 생기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내 혈당이 200 이상 안 올라가고 70 이하로 안 내려가는 그 상태로 식사를 해도 유지가 되는 상태가 당연히 당뇨가 치료가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치료가 되려면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가공식품 이런 거 너무 쉽게 많이 접하고 먹고 있는데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공단 단순당이 당을 너무 빨리 올렸다가 빨리 내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성 물질들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를 제일 많이 갈아서 만들죠. 그러다 보면 그 밀가루들이 우리 몸의 소장까지 내려가서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혈당 피크를 이룹니다. 혈당 피크를 한번 이루게 되면 좀 이따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다시 저혈당 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 근육세포가 당을 인슐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슐린 불내성이 되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당이 그냥 무한정 올라가 있어가지고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막으려면 식생활을 바꿔야 되고 운동 부지런히 해가지고 당이 빠르게 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걸 해야 되고 먹는 것들도 글라세믹 인덱스가 낮은 음식들로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연식이 가장 좋죠. 그래서 통곡물 탄수화물을 먹어도 통곡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너무 욕심내지 말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모자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거든요. 무기질, 그다음 항산화 물질,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미 중심의 채소 중심의 식사를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뭐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방법도 일부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기에는 현미채식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편하고 비용도 좀 덜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미와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그 다음에 수면 같은 경우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게 또 수면이기 때문에 마음 안정시키고 명상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좋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마음 관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또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잤으면 잘 싸야 되겠죠. 네, 소변 대변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초록 채소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제 섬유질이 있는데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대변이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야 이제 원활하게 우리 몸에서 이제 장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장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게 장을 통해서 미세한 이제 미생물들도 우리 몸에 이제 침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내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멜라토닌들이 잘 나오고 잠을 잘 자게 도할 수 있고 기분 좋게도 할 수 있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장에서 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변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물 충분히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짙은 소변 될 때까지 두지 마시고 미황색의 아주 옅은 소변색이 나올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먹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